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백승민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이현구 에디터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백승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베를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베를린은 그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였다면 완전히 반대 사례가 하나 생겨가지고 또 가져와 봤습니다. 어딘가요, 이번에는?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 하면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죠. 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그 소들이 풀 뜯어먹고 있는 황무지가 있어요. 트래비스 공군기지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신도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좀 신도시라고 하면은 땅덩어리 적은 나라에만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좀 미국에도 이런 신도시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새롭게 들리는데요. 저한테도 네. 그랬어요. 베를린과 반대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베를린에서는 시민들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거 정책을 만들어가고 뭔가 도시를 결정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곳을 만드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돈을 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링크드인의 공동 창업자인 레이드 호프먼, 야. 또 벤처 캐피털인 세콰이어 캐피탈의 마이클 모리츠 전 회장, 야.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인 로린 파월 잡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폐 냄새가 나네요. 사실 네. 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더라고요. 기껏해야 뭐 링크드인,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밖에 네. 없긴 한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한 그 플래너리 어소시에이츠라는 토지 개발 업체가 있거든요. 네. 간단하게 플래너리라고 그냥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네. 플래너리가 2017년부터 트래비스 공군기지 이쪽에 땅을 야금야금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8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해서 원주민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구매해온 거죠. 아니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렇죠. 네, 이런 일을 왜 할까? 그게 저는 좀 궁금한데요. 실리콘밸리잖아요. 뭔가 네. 새로운 걸 하겠다라는 거겠죠. 실리콘밸리에 그동안은 좀 땅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았었어요. 근데 공간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그러면 부동산이 비싸지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건물을 더 높게 올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건 땅덩이가 넓은 미국은 해결의 스케일도 다르다. 그냥 도시를 만들어버린다. 네, 그냥 도시를 만들어버린다. 이거를 뉴욕타임스에서는 고상한 비전이라고 평가했는데 사실 비꼬는 걸 수도 있지만 한번 이게 과연 고상한 비전일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어서 이 업무 공간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업무 공간으로만 쓰느냐, 실리콘밸리 그 사무실도 땅값이 비싸서 없는데 직원들 살 곳은 더더욱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살인적인 집값을 허덕이는 직원들의 주거 문제도 직접 해결하겠다는 거죠. 사실 직장이랑 집이 가까우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땅에서 네. 버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 최고죠. 저는 1호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네. 아니 요즘 1호선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낭과 배낭 사이에 끼워가지고 제가 그 샌드위치에 햄이 된 것처럼 어깨를 그렇게 왔거든요. 한껏 줄이고 가야죠. 네. 핸드폰을 이렇게 코앞 5cm에 대고 가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거 정말 큰 혜택이고 또 진짜 좋은 일인데 맞아요. 사실 그러려면 또 엄청 큰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사무실도 놓고 집도 놓고, 그리고 이 회사들이 뭐 5명 이렇게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회사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도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요. 네. 지금 플래너리가 소유한 땅의 크기는 서울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진짜 크다. 네. 서울이 꽤 큰 도시인 거 아시죠? 서울 진짜 큰 도시죠. 제가 어제 면적 계산을 다 일일이 해봤어요. 네. 그래서 4분의 1 정도 하면은 중구, 종로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걸 다 합치면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프랑스 파리보다도 규모가 더 커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면 여기에 사무 공간도 놓고 뭐 새 집도 수만 채씩 짓고,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해야죠. 깨끗한 에너지 해야죠. 태양 에너지 발전소도 짓고
있고 뭐 과수원, 대형 공원 이런 신도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베를린 할 때 지난주 네. 위크엔드에서도 말했던 건데 이게 사실 땅만 사고 뭐 건물만 짓는다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요즘 이제 중국의 유령 도시들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당연히 그냥 되지는 않죠. 주민 투표도 거쳐야 되고 뭐 토지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 투표에서 우리 신도시 지어도 뭐 괜찮습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은 네. 이 신도시가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면 여기에 세수도 증가해가지고 이곳이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뭐 공원도 짓고 공연 예술 그 센터 같은 것도 짓고 여기를 되게 이 소들이 풀 뜯어먹는 곳을 정말 도시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사실 샌프란시스코 지금 상황이 그닥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들렸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새로운 도시를 지으려는 건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샌프란이 좀 무슨 일이 있어도 있긴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몇 년 동안 나왔죠. 거의 몰락했다는 이야기가 뭐 과장이 섞여서 나오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2020년에 샌프란이 슬럼가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네. 조 로건이라고 아시나요? 그렇죠.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음모론을 퍼뜨리는 팟캐스터잖아요. 네. 이 사람 때문에 그 닐 영이 내 음악 스포티파이에서 빼라 이렇게 말하기도 맞아요, 했었고, 맞아요. 예, 아무튼 이 조 로건도 샌프란시스코는 실패한 주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가 위기 모드가 된 데에 가장 크게 일조한 건 역시 팬데믹이었죠. 코로나19 이후에 그 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이 원격 근로를 시작해요.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고도 이 원격 근무가 계속되거나 아니면은 또 테크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직장 자체를 잃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샌프란시스코의 그 인구가 7% 이상, 6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대부분 좀 집값이 내려가지 않나요? 네. 그쵸. 보통은 그러죠.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평균 집값이 132만 달러예요. 그리고 너무 비싼데요? 아니 이래도 돼요? 너무 비싸요. 네. 그리고 실제로 1년 전보다 이게 10% 하락한 수치예요. 하락해서 132만 달러. 네. 네. 하락했는데도 전국 평균보다 214% 높은 가격인 거예요. 그 도시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요. 정도면? 이게 살 수가 있는 도시인가 네. 싶죠. 팬데믹 이전부터 사실 여기에 이렇게 기업들이 몰리다 보니까 직원들의 집값 문제가 되게 심각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면서 도시 노숙자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쵸. 전국 무주택 인구의 30%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숙을 하는 거죠. 이 이유가 역시 높은 주택 비용 때문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범죄율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소매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왜 문을 닫고 여길 떠나시나요? 라고 물으면은 직원들이랑 고객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막 범죄자들이 와가지고 절도를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르고 하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마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범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와, 샌프란시스코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좀 혁신도시 이미지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러게요. 저도 어릴 때 미국 간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실 뭐 지금은 그렇게 좀 돼버렸지만 원래 샌프란시스코만의 좀 강점이 있잖아요. 일단 네. 실리콘밸리가 거기 만들어지게 된 이유도 창업 생태계 같은 게 잘 갖춰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큰 경쟁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근처에 있는 뭐 스탠퍼드 대학교나 UC 버클리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대학들에서 계속 뭔가 커뮤니티도 이루어지고 인재 교류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뭐 모임이나 행사 같은 그런 것들이 좀 강했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코로나19 터지면서 다 원격으로 변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냥 근데 다 사람들이 떠나고 막 그랬던 건데 이제 AI 붐이 다시 일면서 이게 지금 테크 기업가들이 다시 좀 샌프란시스코로 유턴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가들이 샌프란시스코 도심으로 가지는 않고 그 근처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주민 투표를 거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과연 잘 될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수천 명의 원주민들한테 우리가 유토피아적인 신도시를 건설할게요라고 약속은 했지만 사실 내가 이미 속히
키우고 농사 짓고 잘 살던 동네예요. 근데 여기를 갑자기 훅 도시로 바꿔준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집값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장이 되게 하늘에서 케이크가 떨어졌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사는 모습도 바뀌고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바뀌고 그냥 아예 내 생활이 바뀌는 거잖아요. 저는 환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만약에 나는 소도 키우고 이렇게 양도 좀 몰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여기를 갔는데 갑자기 내가 도시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가 도시가 된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삶의 모습이랑 좀 달라져서 네. 오히려 저도 좀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현구 에디터는 어때요? 이게 그 중국 있잖아요. 우리 왜 네. 중국에서 네. 개혁개방이라는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연안에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거기가 항구도 많고 이러니까 무역이 잘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막 혁신하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도시를부터 하나하나 개혁개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잘 되다 보니까 옆에도 오픈하고 하면서 점점 늘렸는데 이제 중국 점점 이제 그 도농 격차가 심해지잖아요. 도시랑 농촌 간의 격차가 심해지니까 네. 이거 내륙을 어떻게 발전시키지 하다가 도시를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 근교에 아파트를 막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아파트만 짓는다고 도시가 커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건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테크 일자리는 엄청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곳이 뭐 부동산 땅값도 올라가고 이건 좋지만 그걸 팔고 내가 떠나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내가 계속 살려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울산 같은 공업도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령 공업 같은 것들은 이제 열심히 뭔가 비숙련 노동자라도 배워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냥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AI 개발하고 그럴 순 없죠. 그런 게 사실 쉽지가 않다. 물론 그 이제 생활권이 발달을 하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상권 같은 것들이 생겨는 나겠지만 네. 그런 것들로 갑자기 이제 뛰어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주민투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여기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걸 주도하는 그 부동산 회사 플래너리가 5년 동안 이 농지랑 빈 땅을 야금야금 매입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야 지역 공무원이나 주민들이랑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되게 미스터리의 회사였거든요. 네. 사람들한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여기 카운티 땅 다 사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지? 라고 막 추측을 했는데 그게 발견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서야 정체가 밝혀지니까 땅 주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은 진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가 이제 와서 이제 회사가 공무원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여기에 도시 만들 거다. 용도 변경할 건데 회의합시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주민투표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당신은 이 세 개 중에서 뭘 가장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 세 개가 뭐냐면은 하나는 조 바이든, 네?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또 하나는 그 플래너리 어소시에이츠. 아. 이거 세 개 중에 너가 좋아하는 거 골라봐라라고 네.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아니, 대답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튼 이런 황당한 투표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직까지 토지를 팔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팔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개발에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뭐든지 이걸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 것 같긴 해요.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서 엑시트하면 사실 돈 크게 벌 수 있는 거고 좋은 거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황당하다.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땅 잡고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돼버린다 하면 진짜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라면 어떠세요? 만약 지금 일론 머스크도 왜 텍사스주 그 테슬라 본사 근처에 머스크타운 만든다고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없어. 안 하는 게 없어요. 이 머스크타운에 살고 싶진 않은데요. 저 좀 저도. 택배 시킬 때 살짝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 왜냐면 테슬라가 가진 어떤 그 자율주행 기술에 뭐 스페이스X가 가진 것도 있고 뭐 많잖아요. 또 어쨌건 뭐 스네일브룩이라는 이름으로 뭘 한다고는 하는데 직원들한테 뭐 싼 임대주택 제공한다고도 하고. 근데 물론 뭐 오늘 집 짓는데 회사 돈 쓴다고 조사받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유, 네. 그쵸. 아무튼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이렇게 되면 이제 텍사스주 정치에 머스크 개인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민 구성 중에 머스크 회사의 직원들이 아무래도 많아지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계획 중인 이 도시에 그 토지 용도 변경 땅 처리되고 주민 투표 완료해가지고 성공하게 된다면은 역시 그렇게 그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원주민이 아니라 그 새로 들어온 기업가들에 의해서 법이 정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왜 이게 얼마 전에 호주에서 그 원주민의 헌법상 지위를 향상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원주민들은 거기에 살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 호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새롭게 법과 질서를 만들고 원주민들은 거기에 그 끼우지 않은 채 토착 동물로 취급을 해왔다는 건데 그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의 순서가 좀 바뀐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도시도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진짜 들으면서 뭔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베를린 책이 진짜 많이 생각났어요. 거기도 막 물론 회사도 있고 정치도 있고 자본도 있지만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나 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바탕이 돼가지고 그런 제도들이 많이 형성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고 샌프란시스코고 또 실리콘밸리라는 되게 먼 얘기 같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야기 저번에 우리 서울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야기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항상 원주민의 뭐 의사를 듣고 그들의 말을 들어서 결정하기보다는 여기 재개발할 거니까 이제 퇴거하십시오라고 해서 보상비 쥐어주고 내쫓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의 형성에 있어서도 사실 그 어떤 거대한 건축물 이라든가 어떤 거대한 쇼핑몰 이런 것들의 존재가 그곳의 정체성 자체를 형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하나 있으면은 주변의 인구들을 다 흡수를 하죠. 예를 들어서 그 SRT가 수서역에 생기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죄다 그 KTX가 아니라 SRT를 타러 수서역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 수서역에 개발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신세계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 신세계 백화점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동남권의 인구를 그쪽에 다 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강남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동탄이나 용인시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 신세계 백화점을 이용하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 개발이라는 게 자본이 주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구조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고 도시의 그 구조와 위계 질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시민들의 목소리와 연대 이런 것들이 더 주목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실리콘밸리 사례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어떤 계획에서 출발해서 도시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위크엔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제가 준비한 이슈를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뉴욕 균류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존에서 파는 버섯 채집책들 조심하라고 긴급 경고를 했어요. 다름 아닌 생성형 AI 때문인데요. 이 AI와 버섯, 책과 아마존이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시다면 내일 위크엔드도 꼭 찾아와 주세요.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